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마르크스주의에서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를 공부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마르크스주의의 정당 이론을 먼저 검토하고, 왜냐면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를 보려면 마르크스주의가 당과 노동조합을 어떻게 봤는지, 무엇이 당이고 무엇이 노동조합인지 그걸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의 정당 이론을 먼저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정당 이론은 막스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시간별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쟁점별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정치 투쟁과 정당의 필요성입니다. 자, 마르크스의 정당 이론에서 처음에 제기되는 문제는 정당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투쟁에 의하여 정치 투쟁이 자연스럽게 의존되는가, 노동조합의 어떤 경제적인 투쟁 그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당, 막스주의 정당이 나오는가, 아니면 정치 투쟁에 의해서 경제 투쟁이 조직되어야 하는가. 오히려 노동조합이 아니라 정당이, 정치 조직이 먼저 정치 투쟁을 해서 그 노동조합의 경제 투쟁까지도 조직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는 노동자 계급,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처한 사회적 조건 이상으로 정치적 행동에 나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무슨 말이냐면 유물론이죠. 노동계급이 자신이 처한 사회적 조건, 하부 구조, 사회적 조건, 물질적 조건 이상으로 의식이 더 발전할 수 있는가, 즉 물질과 의식의 관계에 관한 문제다. 이거는 역시 유물론적 역사관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일단 이런 유물론적인 역사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마르크스에 따르면 생산력이 일정한 발전 수준에 도달하면 거기에 조응하는 생산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생산력과 생산관계, 즉 하부구조, 물적 토대죠. 이러한 물적 토대가 있고 그 후에 이러한 물적 토대를 반영하는 상부구조, 주로 정치적인, 문화적인 이러한 이념적인 상부구조가 세워지고, 이러한 상부구조에 따라서 사람들은 사회적 의식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사회적 의식은 이러한 순서대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개별적인 인간들의 그 사회적 의식은 전체 사회의 상부 구조, 정치 경제적 이데올리기 거기에 규정이 된다.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는 명제, 그죠? 이 명제를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이제 경제 결정론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생산 관계와 생산력의 모순이 격렬해지고 계급 모순이 격렬해지므로 노동자들의 계급 의식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정치 주장에 나서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당이 나온다. 따라서 그 전에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나서기 전에는 사회주의자들이 굳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치 주장을 조직할 필요가 없고 정당을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경제 투쟁만 열심히 하면 정치 투쟁이라든가 정당이 나오게 된다. 이런 이제 경제 결정론이죠. 그래서 같은 취지로 노동자들이 요구하기 전에는 특정 집단이 정당을 의식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경제 결정론은 정당을 의식적으로 조직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엥겔스가 이런 경제 결정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제 1890년에요. 젊은 사람들이 때때로 경제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즉 경제 결정론은 마르크스, 엥겔스에게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어떤 물질과 의식에 있어서 물질이 1차적이라고 한 것들,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하부구조인 경제가 정치를 1차적으로 규정한다는 것, 이게 이제 1차적인 그 명제인데, 기본 명제인데, 이런 명제 때문에 이런 경제 결정론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한 유물사관의
그 기본 내용은 1차적으로 물질이 의식을 규정하지만 거꾸로 그 의식도 일정 영향 부분 그 물질에 대해서 그 어떤 영향, 그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죠. 자, 마르크스가 박사 논문인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루스의 원자론의 차이에서 에피쿠루스가 말한 그 원자는 기계적 운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편히 불규칙적 운동을 하면서 원자는 선택할 수 있다. 인간도 원자로 구성됐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일적 존재로서의 자기 그 운명, 희노애락 생내병사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구체적인 희노애락 생내병사에 있어서는 인간도 자율성이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또 혁명이라는 것도 나라마다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율성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마르크스 엥겔스는 경제를 우선으로 했지만 경제 결정론은 아니죠. 네.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경제 투쟁을 정치 투쟁에 결부시킨다. 그렇죠?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의 변증법적 조화를 주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거 경제 투쟁이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 근데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 8시간 노동법적으로 법을 요구하면 정치 투쟁으로 발전하는 거죠. 왜요? 법은 국가 권력에 요구하니까. 이와 같이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은 구별될 수 없다. 또한 마르크스는 경제 투쟁을 선도하는 정치 투쟁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혁명을 위하여 노동자를 교양하는 수단과 정치적 활동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를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를 교양해야 된다는 거죠. 정치적 행동 없이는 노동자들은 전투가 끝난 이튿날에는 언제나 피해 도배에 의하여 우롱당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정치를 거부하라고 설교하는 것은 부르주아 정치의 품속으로 노동자들을 떠미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건 파리 꼬민 때문에 그런 거죠. 파리 꼬민이 실패한 이유가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정파들이 있었죠. 프루동주의자, 블랑키주의자, 막스주의자 이렇게 다양한 정파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하나로 묶어내고 대중들을 이끌어내는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파리 꼬밈이 실패했다, 진압당했다 이렇게 마르크스가 생각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행동이 없이는 노동자들이 봉기를 하더라도 전투가 끝난 이후에 그 권력을 가져갈 수가 없다. 부르주아들이 권력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부르주아들한테 진압당한다. 그래서 이제 정당의 필요성을 인정한 거죠. 그러면은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자들 자신에 의해 쟁취되지만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들 스스로 쟁취돼야 되는데 그러면 정당이 필요하다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냐? 스스로 쟁취하려면 정당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또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가 도달하게 됩니다. 노동계급 자신의 해방이 선도적인 정치 조직으로서 정당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론적 전제로서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당 발생의 불가피성은 이미 노동계급 내부에 있다. 즉 노동자를 직자적 존재, 단순히 경제 투쟁하는 존재로서 정치 투쟁하는 존재로 변멸시키는 전환시키는 도구로서 정당을 상정하고 있다. 이건 이제 프롤레타 노동계급이 혁명적 보편성을 지녔다는 사실과 그들이 실제로 이것을 인식하고 실전으로 옮긴다는 사실, 요 사실이 간극이 있는데 요 간극을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동계급은 자본가에게 본질적으로 적개심을 느끼죠.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 자본가들이 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래서 계급적인 대립, 적대감을 본질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래서 경제 투쟁으로 나가는데 임금위상 투쟁으로, 근데 이걸 정치 투쟁으로 나아가는 데는 일정한 간격이 있다. 시간적 간격, 의식적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사회적 생산력과 사적 생산관계의 모순, 자본주의의 모순이 첨예해지면 노동자의 계급의식이 자발적으로 형성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경제 투쟁이겠죠.
문제는 부르주아의 경우에는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의식이 일치하나 노동자의 경우 노동계급이라는 사회적 존재와 노동자의 계급의식이라는 사회적 의식이 당연히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르주아의 경우에는 자신의 그 경제적인 지위관계에 맞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게 쉬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냐하면 지배계급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만들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 노동자 계급에는 노동자라는 그 계급 의식,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당연히 나오진 않는다. 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 부르주아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학교나 교회나 국가가 교육시키는 것은 자본가 이데올로기지 노동자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그래서 지배계급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맞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당연히 가지고 그 선전하나, 피지배계급인 노동계급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생산하거나 선전할 수 없다. 이는 노동자 계급 의식의 형성을 방해하는 부르주아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사회는 다양한 동의와 폭력의 체계를 사용하여 프롤레타를 고립 분산시키고 부르주아 체제로 내화시키고 있다. 다양한 동의라는 건 학교에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재산권을 존중해야 된다. 사유재산은 교회에서는 하나님한테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하죠. 폭력은 이제 말을 안 들 때는 이제 그 경찰이라든가 군대를 동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프롤레타를 고립 분산한다는 거는 정신 노동자와 육체 노동자를 분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해서 공장 노동자와 전문 노동자를 분리해서 서로 대립하게 시킨다.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는 거죠. 마르크스는 이제 자발적인 계급 투쟁과 계급 의식의 성장을 전제하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경제적인 거죠.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근거에서. 그런데 이것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각성해야 되는데 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들이 이 반동의 힘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자연스러운 정치의식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정신적 생산수단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념은 정신적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의 이념에 주목된다. 부르주아들은 사회의 지배계급, 물질적 생산수단을 장악했기 때문에 정신적 생산수단, 이데올로기를 생산해내죠. 근데 노동자들은 그 물질적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이나 사회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정신적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생산수단을 가진 부르주아 이념에 종속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 생산수단을 가진 부르주아 계급은 동시에 정신적 생산수단을 가진 통제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다. 그렇죠. 자본가들이 학교, 교회, 국가를 다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부르주아에게 유리한 이념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당연히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포섭되고 있다. 또 부르주아는 자유경쟁이죠. 자유경쟁. 이 부르주아의 자유경쟁은 봅시다. 프롤레타를 하나의 계급으로 조직하는 것을 방해한다. 아까 말했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육체 노동자와 정신 노동자, 공장 노동자와 전문직 노동자. 그래서 정당으로 계급적 단결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노동자의 계급의식, 여기는 이제 정치적 계급의식이에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쟁취되어야 된다. 노동자들이 단결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배들을 극복해야죠. 맨날 텔레비전 보면은 재벌들 얘기만 나오죠. 재벌들 얘기. 그리고 재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얘기. 그런 사람만 나옵니다. 신데렐라 컴플렉스 이런 것만 나오죠. 정당의 필요성은 노동계급이 이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스스로의 정치의식으로 발전하는 걸 가로막혀가지고 자동적으로 단결되지 못한다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합니다. 노동계급의 정치운동은 노동계급의 정치운동은 경제 투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조직이 미리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투쟁에서 정치 투쟁으로 발전하려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러한 정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미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위선을 노동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정당의 건설은 계급 폐지, 계급 폐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